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파트 중에서 교재 1권 파트 4 발행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시장은 구성을 보면 증권시장의 개요, 발행시장의 개요, 주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증권시장의 개요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증권이 뭘까요? 주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증권하면 주식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증권이 6개죠. 보통 뭐 지분증권, 우리가 말하는 채무증권, 투자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이렇게 증권, 예탁증권 총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이네 그럼 주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다? 채권도 있고 이런 집합투자증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먼저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나온 단어와 주식이라고 나온 단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벗고 자 봅시다. 자, 증권시장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로는 178페이지죠. 자, 거기 보면은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것과 장기 자금을 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융통시키기 위해서 이제 증권이 필요한 거죠.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펀드를 모집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집하거나 하는데 증권시장이 필요한데 그 증권시장에 단기가 있고요. 자, 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는 1년을 넘는 걸 말하고요. 단기는 1년 이내예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러면 단기에서 대표적인 뭐냐? 주식 채권인 거예요, 여기가. 단기에 뭐가 있죠? 뭐 RP라든가, CD라든가, 뭐 MF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단기죠. 그쵸?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직접 금융 방식이 있고, 간접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증권이죠. 다 요겁니다. 직접 금융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이 뭐냐? 이거는 중간에 누가 껴서 대행해 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예금 같은 거죠. 예금과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돈을 빌리거나 자금을 어디선가 얻었는데 그 빌린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금을 생각해보면, 자, 은행에서 누군가 이렇게 예금을 모집하죠.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그럼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 일일이 다 아나요? 모르죠. 그냥 나한테 빌려주니까 빌려준 거지. 그게 순이 엄마 건지 철수 아빠 건지 모르겠죠. 자, 이런 걸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직접 금융은 보통 뭐죠? 내가 돈 빌린 사람을 알아요. 그 대표적인 게 채권 발행이죠. 얘는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은 뭐죠? 채권은 일종의 돈만 빌리는 거죠. 돈 빌리고 내가 이자 줄게 라는 거고, 자,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이게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도 종류가 많아요. 뭐 우선주도 있고 혼합주도 있고 뭐 보통주도 있고 이런 거죠. 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방식이죠. 자,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땡겨와. 땡겨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이 간접 발행을 보게 되는데 이 간접 금융시장과는 다르죠. 구분하셔야 돼요. 직접 발행이 뭐냐? 직접 발행은 그냥 내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 엄마 돈 좀 빌려줘. 채권 발행할 테니까. 저기 순이 아빠 내 거 좀 투자할래? 이렇게 가는 게 직접 발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뛰니까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모집은 쉽지 않지만 비용이 적게 들겠죠. 이렇게 발행하는 건 거의 없죠. 보통 뭐예요? 간접 발행. 증권회사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증권회사가 뭘 대행해? 이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찾아주는 게 요 간접 발행 방식이죠. 자, 그런데 간접 발행으로 투자자만 모집해 주니까 증권에서 돈을 별로 못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방식으로
보통 모집을 해주죠. 모집 주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거죠. 그 뒤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간접 발행이란 형태와 직접 발행이란 형태는 직접 금융시장에 있는 겁니다. 여긴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돈만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시장으로 나눠지고 그 시장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은 보통 이쪽이 단기 시장이 많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은 다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시장은 우리가 1년을 초과하는데 채권이나 주식은 뭐라고 그랬죠? 장기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은 장기 시장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직접 금융 방식에 의한 장기 자금 수급은 증권이라는 건 채권, 주식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는 자금의 공급자에게 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뭘 줘요? 배당이나 이자를 주죠. 자금의 수요자가 뭐예요? 뭐 기업이겠죠. 기업이 발행을 해요. 채권이나 주식을. 그 대가로서 뭘 주죠? 이자나 배당을 주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주식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증권이라는 거는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상징하는 전형적인 형태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진화된 시장은 뭐가 더 발달했을 건가? 라고 보면 이쪽이죠. 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자 비용 이런 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은행이 대출자를 선별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보죠. 역선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고 또 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요구하죠? 담보나 이런 걸 요구하죠. 근데 이런 데는 채권 발행 같은 건 제외하고 주식 발행할 때 담보를 요구하나요? 그런 거 없죠. 5천억 발행하는데 담보 제공하는 거 없죠. 주식 발행할 때. 그러니까 선진화된 시장이죠. 그만큼 투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해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쪽 시장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179페이지로 가면 여기 개념이죠. 이렇게. 구조가 나와요. 구조인데 자, 일단은 이쪽이죠. 이쪽. 증권이라는 건 이쪽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거. 그죠? 이쪽은 아니에요. 이제. 간접 금융시장은 증권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은행에서 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자, 근데 이쪽을 이제 얘기할 때 첫 번째 발행시장이 있고요.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시장이 뭐예요? 유통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죠. 코넥스, 뭐 KOTC 이런 게 다 유통시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를 한 32만 개 정도 해놓으면 되는데 하다가 시험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해놓읍시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발행시장은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기도 하고 뭐 무상증자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행이 돼야 뭘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 시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마켓. 자, 그런데 자, 유통시장은 보이죠. 뭔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시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 이렇게 불려요. 부차적 시장. 자, 그러면 발행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죠. 누가? 기업이나 돈이 필요로 한 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발행된 증권들이 서로 간의 유통을 통해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은 최초에 발행된 어떤 자금이 있겠죠.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발행된 돈이 들어오고 나면 사실 주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뭐 나중에 유상증자할 때는 좋겠지만 그 중간 사이의 가격 변동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중요하죠? 사고 파는 사람들.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이 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올라가야
돈을 버는 거니까. 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179페이지. 자,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게 발행시장. 발행된 게 유통되는 게 유통시장입니다. 그러면 유통시장은 반드시 코스피나 코스닥을 통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면 다 상장된 줄 아는데 그건 일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도 주식이 존재하고 유한회사도 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가 보통 일반적인 회사고 그런 주식회사는 정말 많죠. 뭐 상장된 회사 말고도 우리나라에 정말 수만 개, 수천 개, 수십만 개의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주식을 유통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그냥 서로 사고 파는 걸 통해서 유통이 가능한데 그때는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이게 뭐 특정한 몇 명이 거래하는 것 뿐이니까 거래를 볼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유통시장은 보통 거대하고 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코스피와 코넥스를 상상하시는데 그렇진 않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유통시장은 코스피, 코넥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장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서 공동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자, 밑에 보면 발행시장에서의 증권 발행은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매매 거래를 전제하고 유통시장에서의 매매는 다양한 증권 발행을 근원으로 하여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밑에 볼게요. 자, 발행시장은 수요자에 의해서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매각된다. 그래서 1차적 시장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별표. 자, 그 다음에 직접 금융방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장기 산업자금 조달. 자, 밑에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추상적 시장, 프라이머리 마켓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이다. 구체적 시장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팔을 통해서 2차적 시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증권시장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을 통하여 발행된 증권들이 거래되는 2차 시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흔히 유통시장이라고 하면 운용시장만, 거래소 시장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로 장외시장도 많다. 라고 보면 되겠죠. 경계가 점차 모호해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많아요. 뭐 예전에는 현재는 뭐 KOTC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장외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려고 노력하죠. 장외 거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에 있는 상품도 장외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증권이라는 게 뭐냐? 이 증권이라는 거는 6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6가지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증권 하면 하시면 안 돼요. 주식도 포함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채무증권이 있죠. 채권이죠, 채권. 채권도 많이 나오죠. 채권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이런 게 있겠죠. 자, 지분증권이 주식이죠. 그래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걸 지분증권 이렇게 권리가 표시된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익증권. 여기 이제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하죠. 자, 투자계약증권,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있고, 파생결합증권이 뭐냐면 ELS 같은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파생결합증권이 파생상품 펀드하고 다른 거예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하고 결합된 거죠. 그래서 증권은 뭐죠? 증권? 증권은 원금이 초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증권이죠. 투자 상품을 분류할 때 우리가 증권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으면 증권은 원금 손실이 되긴 하는데 원금의 초과 손실은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은 원본의 초과 손실이 발생하죠. 그 차이로 분류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파생결합증권은 ELS, 뭐 DLS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증권 예탁증권 이게 뭐예요? DR이죠, DR.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DR을 많이 발행해서 해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에서 거래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로 외국에 상장을 시키는 거죠. 이번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예 그냥 미국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우리나라에 있는 그 네이버 중에서도 네이버 재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네이버의 그 지사가, 일본의 지사가 아예 일본에 상장을 해버린 거죠. 그죠? 라인 같은 거잖아요. 일본의 라인, 그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나라마다 상장 요건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건하고 미국 요건이 있으면 미국이 훨씬 더 까다롭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다시 이 미국에다 상장시키려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나라의 예탁 결정이 맡겨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미국에서 그냥 거래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탁 증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예탁 결정에 예탁을 했겠죠. 거기서 발행된 국가에서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돼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거래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탁 결정에 있는 거를 그냥 거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간단하겠죠. 다시 또 그런 무슨 뭐 상장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넘어가서 발행시장의 개요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직접 금융시장의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나오죠.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간접 발행입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를 엄청 치셔야 되겠죠. 자, 발행시장의 의의. 자, 발행시장 개요를 보겠습니다. 발행시장은 땡땡땡땡땡 돼 있어서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별표. 자, 설명했었죠. 추상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인다는 거죠. 유통시장도 보이진 않는데 보인다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발행시장의 기능이 뭐냐 이거죠. 기능. 뭘까요? 돈을 땡기는 거죠. 장기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이 무슨 뭐 대규모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실현시키는 한편 증권의 매각 및 취득 과정을 통해서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를 개선하죠. 그 다음에 기업 상호 간의 연결을 촉진시키고 양적, 질적 고도화를 하죠. 그러니까 뭐 사업할 때 돈 없으니까 이렇게 자본을 조달하는데 간접 금융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니까 무슨 뭐가 필요해? 제일 중요한 게 담보죠. 담보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 매출이 하나도 없고 손실이 많이 나도 서로 투자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뭐예요? 유상증자라죠. 돈을 끌어당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발행시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금을 조달하는데 원활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세 줄 내려오면 기업의 투자 자금을 집중시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과 성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소득 분배, 거기다 동그라미 소득 분배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맨날 1% 정기예금만 들어. 이거 답답한 거죠. 나는 좀 더 뭔가 회사에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하긴 좀 그래. 어떻게 하면 되죠? 투자하면 되죠. 그죠? 투자하는데 그런 시장이 없는 거야. 그럼 불편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어떤 투자를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가 되는 거죠. 2020년도에 투자를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일종의 그 기업이 성장하면서 얻는 과실을 내가 같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시장 기능이 이런 소득 분배를 촉진시킨다. 거기다 별표. 이게 무슨 시장의 기능이에요? 발행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밑에 증권의 발행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증권은 뭐죠? 채권이나 주식이에요. 보통 6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모와 사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과 사모 절차를 누구에 따라서 바꾸냐에 따라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습니다. 자, 공모하고 사모는 보통 사모는 49명, 공모는 50명까지를 보통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정도 보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아까 다시 구분했지만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인데 지금 직접금융의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에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공모가 나옵니다. 공모는 모집과 매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모집이 있고 매출이 있어요. 자, 모집은 다음 페이지로 가면 모집에다가 동그라미 칠 때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된 증권의 취득. 자, 거기서 중요한 건 새로입니다. 새로. 자, 공모 방식에서는
이 증권을 발행할 때 우리가 보통 모집과 매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집은 새롭게 주식을 찍는 거예요. 새로 주식을 찍는 거. 매출은 기존에 있는 주주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주주 매출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사장님이 혼자 있어요. 혼자 개인 회사를 엄청 잘 일궜어. 그래서 떡볶이 가게를 만들었는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회사의 가치가 1,000억이야. 그래서 주식이 1,000억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 이런 식 예를 들어 그냥 1,000억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상장을 해서 자본을 조달한다는 건 주식을 추가로 1억 1,000억주를 더 찍어도 되고요. 그렇겠죠? 아니면 여기서 나눠주는 거예요. 500억주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일종의.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새로 주식을 많이 찍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장님이 이렇게 내가 혼자서 사업을 일구면 보통 주식수가 적죠. 본인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유통 주식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주식수가 너무 작으면 이게 한 주당 막 500만 원 이러면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통은 모집 방식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걸 신주 모집이라고 해요. 구주 매출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 주식을 찍어서 보통 발행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행된 게 많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자기 걸 나눠줌으로써 지분이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억주를 더 발행하면 이 사장님의 주식 비율은 이제 100%에서 50%만큼이 줄겠죠. 그 대신 돈이 들어오겠죠. 반대로 1,000억주에서 500억주를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50% 줄겠죠. 그놈이 그놈인데 요거는 새로 찍어서 모집을 하는 거, 얘는 기존에 있던 걸 파는 형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오죠.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발행된 증권의 매도, 위에 거 뭐죠? 새로 발행된 요거죠. 자, 밑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모집과 매출의 차이는 증권이 신규로 발행되냐 아니면 이미 발행된 걸 나눠주냐 이 차이다 라는 거죠. 자, 한편 공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50인 산출 대상에서 전문가와 연구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연구자는 투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 사모하고 공모는 50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50명이 넘으면 공모, 퍼블릭으로 모은다 이거죠. 자, 프라이빗, 사모는 개별적으로 모으는데 49명이죠. 근데 이때 인원수를 구성할 때 연고자,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라든가 뭐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전문 투자자들은 제외한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전문가하고 연고자가 나옵니다. 특히 전문가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나누는 기준에서 나온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자, 봅시다. 전문가에는 뭐가 있죠? 전문 투자자. 그래서 한국은행, 뭐 금융회사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설립된 기금을 운영하는 법인. 자, 공인회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우리나라도 신평사가 많죠. 한국기업평가, 뭐 나이스 신용평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자, 뭐 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이런 사람들. 자, 밑에 연고자를 보면은 연고자의 자,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및 5% 이상 갖고 있으면 뭐다? 연고자. 그럼 얘네들은 50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류사주 조합원, 그 다음에 계열회사 및 임원, 그다음 비상장 법인의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런 정도는 연고자에서 제외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3호인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3호란 새로 발행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3호인데 10명이 청약을 했어요. 그럼 3호죠. 10명만 청약을 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한 명이 다시 자기 거를 다시 재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 명이 뭐
500억 원치 들고 있어서 200명한테 다시 재판 거야. 그럼 뭐죠? 이건 공모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모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투자자가 몇 명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발행 주권을 발기인만으로 하는 게 이게 발기 설립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모집 설립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을 대상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이때 발기인만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요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발기 설립을 하자. 이런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사모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모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사모라고 일컫는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자, 직접 발행은 뭐냐? 이걸 우리가 자기 모집 또는 직접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모집하는 거예요. 자기 모집. 직접 모집이죠. 옆집 철수업 아빠한테 가서 같이 떡볶이 장사합시다. 주식을 내 걸 사세요. 옆에 순이 엄마한테 가서 채권 쓰고 5억만 빌려주세요. 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보통은 요거죠. 요거 간접 발행. 자, 봅시다. 직접 모집, 자기 모집이라고 하는데 발행 증권의 응목 총액이 발행 총액에 미달한 때는 발행 주체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잔량을 처리해야 된다. 뭐 별 내용은 아닌데 만약에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자, 500억을 모읍시다. 회사에서 모았어요. 근데 못 모았어. 그럼 이사회가 이걸 다 떠안는 거야.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잔량의 처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지. 이건 주식의 신규 발행이나 유상증자 할 때 또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발행 주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능력이 충분해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사람들을 모집할 능력이 충분해. 뭐 삼성전자 정도 이렇게 되겠죠. 삼성전자도 본인이 직접 모집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을 통해서 모집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발행 위험이 적고 발행 사무가 간단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적다. 자, 그런데 간접 발행은 발행 주체가 중개인. 얘가 이제 중요하죠. 중개인이 누구예요? 뭐 증권회사죠, 보통. 자, 증권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모집 사무와 발행 위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행 위험이 뭔지를 뒤에 또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모집 사무를 어디까지 볼 거냐? 네, 핵심은 이거죠, 이거. 발행 위험. 이 위험을 누가 떠안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간접 발행에 여기 다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모집하고 매출에서 이 증권신고서라는 게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집과 매출의 공모에서는 내가 뭔가 증권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뭐 채권을 발행하거든, 주식을 발행하든, 또는 뭐 펀드를 발행하건, 그러니까 수익증권을 발행하건 무조건 이걸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하려고 뭐예요? 사모펀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사모펀드의 문제가 뭐죠? 이렇게 50인 이하로 투자하라는 걸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야. 똑같은 펀드를 엄청 만들어서 50명씩 쪼개가지고 1000명을 가입해. 20명씩. 그럼 그건 사모라고 봐야 되나?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신고서를 안 내도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증권 신고서를 낸다는 거 여기다가 꼭 별표를 칩시다. 그래야 투자자 모집이 되고요. 이게 승인이 나야 이 증권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외된 자 열거 해놨었죠. 자, 직접 발행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간접 발행은 모집 사무와 발행 위험을 발행 기관이 부담하는 거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볼게요. 모집 주선이 나옵니다. 모집 주선, 잔액 인수, 총액 인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겁니다. 자, 봤더니 모집 주선은 위탁 모집. 그러니까 누가 모집을 해주는 거예요? 증권회사. 그러니까 보통 증권회사라고 하죠. 대행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발행시장에서 위험 정도인데 중개인이라고 되는데 보통은 이제 증권회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집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투자자만 모집해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게 은행에는 보통 이제 뭐 정기금 같은 안정적인 거 투자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증권회사는 뭔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야, 이 회사 있으니까 투자합시다. 이렇게 하면 투자를 하겠죠. 자, 그래서 발행기관이 그러니까 인수기관이라고 하죠. 이거 증권회사예요. 수수료만 받고 모집 매출을 주선 분담합니다. 그러니까 모집하고 주선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살래? 살 거야? 라는 거죠. 광고 때려주고. 자, 모집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 주체가 부담하게 되고 발행 회사의 위험이 높다. 수수료는 뭐예요? 가장 저렴하죠. 자, 모집 주선, 잔액 인수, 총액 인수가 있으면 모집 주선이 가장 쌉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죠. 자, 잔액 인수는 동시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증권을 모집합니다. 모집 후 잔량을 인수기관이 인수하고요. 잔액 인수기관의 책임과 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총액 인수가 나오죠. 총액 인수는 증권의 발행 총액을 전액을 인수단이 일괄해서 인수해요. 그리고 모집 사무를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변동을 인수단이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단이 공모증권과 전액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인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행 위험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회사가 이제 1,000억의 자금을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접 끌어오면 됩니다. 투자자를. 힘들다고 했죠. 자, 간접 발행으로 모아줍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모집 주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모집 주선하면은 그냥 모아줘요. 모아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200억밖에 못 모았어. 이럴 수가 있겠죠. 투자자가 200억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면은 800억을 못 모았죠. 그렇죠? 그럼 사업을 하려고 1,00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이 회사가 목표를 잡았는데 어떤 위험이 생긴 거죠? 그 사업을 못하는 위험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누가 지는 거예요? 발행회사가 지는 거죠. 그걸 발행위험이라고 하죠. 발행회사가 발행을 했는데 이 원하는 목표된 금액을 못 구했어. 그 위험이 생기겠죠. 그럼 위험을 누가 다 지는 거예요? A 회사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접 발행할 때 중개인이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잔액 인수는 뭐냐면 일단 모집을 해요. 200억을 모집했어. 800억이 남죠. 못 모집했잖아요. 그 800억을 요 간접 발행한 B 회사가 인수해요. 나머지. 인수하고 난 나머지를 인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총액 인수는 일단 인수를 해. 얘가 일단 돈을 다 먼저 1,000억을 줘요.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모집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억이 모였어. 그럼 이제 800억을 이쪽에 B가 가져가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있나요?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A 회사 입장에서 전혀 없죠. 그렇지 않나요? 200억을 모집해서 안 되면 800억을 모집해주던 1,000억을 먼저 모집하고 해주던 상관은 없지만 이 B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게 더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총액 인수는 먼저 돈을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돈을 주고 인수를 하니까 이 중간에 가격 변동 위험이 생기는 걸 누가 다 떠안아야 되냐면 이 중개인이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떠안아야 되니까 더 위험하죠. 뭐보다? 잔액 인수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위험이 가장 크니까 이 셋 중에서 그죠? 이 증권회사 위험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비싸죠? 수수료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그럼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겠죠? 그렇겠죠. 얘는 그냥 모집만 해주니까 비용이 싸요. 그 대신에 위험 부담은 뭐가 가장 크죠? 얘가 가장 크죠. 위험 부담은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입니다.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A 회사는 뭐 2번이나 3번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모으려는 건 1,000억이니까 이런 발행 위험을 지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모집 주선은 그러니까 잔액 인수가 발행 위험을 지느냐? 없죠. 왜냐? 어차피 인수가 안 된 걸 주기 때문에 요
2번하고 3번은 A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위험이 없어요. 발행 위험 자체가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왜 이걸 할까요? 증권회사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조건 발행만 하면 성공되는데 이걸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해요. 웬만하면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액 인수가 대부분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총액 인수를 선호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문제 이해가 갑니다. 자, 인수기간이 뭐냐면 발행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모집 매출을 주선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액을 누가 져요? 발행 주체가 누구예요? 회사죠, 회사. 그래서 위험이 높다. 수수료가 가장 싸죠. 자, 발행기간에 발행 및 모집 사무를 위탁함과 동시에 잔액이 있으면 이를 인수하기로 증권을 모집합니다. 잔량을 인수기간, 증권회사가 인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수단이 전액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먼저 다 떠안아요. 그 다음에 모집을 해주는 거죠. 총액 인수가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뭐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미달내는 경우가 있냐?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몇 배예요? 막 20배, 30배 이렇게 모집이 되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작년에 상장할 때 어마어마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대박이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발행상 형태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발행시장의 조직이 나오는데요. 자, 발행 주체가 누구냐? 발행인 회사죠, 회사. 기업이 됩니다, 기업. 자, 발행기관, 얘는 인수기관이라고 하죠. 증권회사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보통 증권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개미 투자자도 되고, 뭐, 법인에서 살 수도 있고, 또는 뭐죠?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기업에서 살 수 있고, 국가도 살 수 있겠죠. 연기금도 사고 뭐 이러겠죠. 자, 186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발행시장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 주체와 공급하는 투자자가 있다. 자, 그래서 발행 주체가 증권 발행에 관한 지식이나 공모하려는 증권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인수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기업의 주가를 평가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의 주가를 평가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기업은 높게 받고 싶겠죠. 투자자는 싸게 사고 싶어 하는데 적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비싸면 모집이 안 되겠고, 너무 싸면 너무 몰리니까 자금 조달이 힘들겠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주식을 너무 많이 발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의 지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많이 모집한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 지분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가 힘들겠죠.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발행 주체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그 다음에 국채나 지방채는 누가 발행해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행하겠죠. 그러니까 국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도 될 수 있고 한 거죠. 자, 발행기관은 투자자 사이에 개입해서 위험을 분담한다. 사무처리, 모집 주선 업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모집 매출하는 간사, 인수, 청약 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일단은 한 개의 기업에서 이걸 다 떠안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회사가 5천억을 발행한다. 이걸 다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뭘 만드냐면 공동 인수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공동으로 참여한 발행 기업 기관의 집단을 인수단, 거기 인수단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 신디게이트라고 돼 있죠. 그 신디게이트가 모집하다는 거예요. 모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집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행기관, 주관회사, 인수단, 청약기관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고, 거기서 핵심은 뭐죠? 인수단이죠, 인수단. 얘가 위험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위험을 감수하는 애가 투자 과실을 많이 먹는 거죠. 정기예금 가입하고 10% 이자를 먹겠다고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주관회사는
원활한 증권 이전 및 배분을 이루어지도록 인수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조업 및 사무 절차를 대행하는 거고, 자, 인수단에다 별표. 인수단은 발행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발행기관의 집단으로서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발행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인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발행자로부터 직접 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무나 안 되고 주관회사의 자격을 가진 기관과 신탁 계정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자, 청약단. 다음 페이지. 청약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청약을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청약기관은 단순히 청약만을 대행하며 모집 내역을 지켜 인수단에게 직접 청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죠? 위험을 다 떠안는 건 누구예요? 인수단입니다. 인수단.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자, 투자자. 투자자는 밑에 보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로 나눌 수 있고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나누어집니다. 설명했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는 이렇게 앞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전문 투자자는 우리가 요건이 있잖아요. 뭐 절대적 전문 투자자, 상대적 전문 투자자 있고, 일반 투자자는 뭐 전문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 일반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전문 투자자는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 규모, 그다음에 위험 감수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내용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정도까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발행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